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오늘 신통방통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8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도피 8개월 만에 귀국한 겁니다. 자, 지금 모습이 바로 보여지고 있는 게 인천공항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김 전 회장 조금 전에 도착했고 아마 아직까지는 출국장을 빠져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조금 전에 8시 1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그리고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 있는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 타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지금 모습 보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분주한 상황이고 앞에 기자들이 지금 포토라인을 설치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막 등장했습니다. 머리를 다소 길렀고 파마를 한 상태고 현장 태국에서 체포됐을 때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갈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인터뷰가 따로 예정돼 있지는 않아서 일단 현장에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는 없는 상황인데 따라 붙어서 질문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국장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성태 전 회장이 한 이야기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단 모든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요. 지금 취재진의 무응답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부족한 저 때문에 직원들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께 죄송하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혀 모른다라는 입장을 짤막하게 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8시 10분쯤 인천공항에 김성태 전 회장이 도착했고요. 그리고 방금 출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찰들의 호의에 지금 취재진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예정된 인터뷰가 없었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의 육성 인터뷰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조금 전 다소 헝클어진 모습으로 지금 와이셔츠도 정장 너머로 삐쳐나와 있고, 그리고 넥타이도 매지 않은 상태로 보여서 다소 헝클어진 모습으로 지금 8개월 만에,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귀국하는 김성태 회장의 모습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김성태 회장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들어왔다면 그 의미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어떤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인이기도 한데요. 아마 김성태 회장은 곧장 수원지검으로 압송돼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수원지검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교통 통제를 하거나 다른 수단을 좀 사용한다면 조금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겠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1시간 가량은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터이고, 법원도 8개월 동안 도피를 한 김성태 전 회장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큰 무리 없이 발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의 모습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봉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꽤 여러 날이 됐기 때문에 이제 태국에 있는 그 구류 시설에 있다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대북 송금 일부는 인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뿐만 아니고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네. 그다음에 대북 송금 워낙 김성태 전
회장한테 쏠려 있는 의혹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그냥 본인이 단순하게 부인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조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 아마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되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네. 지금 승합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출발하는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차량을 저희 TV조선 취재진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로로 어떻게 수원지검에 도착하는지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오른쪽이 도로 화면이 김성태 회장이 탄 차량을 추적하고 있는 저희 취재진의 차량에서 촬영하는 모습이고요. 실시간 촬영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시간 인천공항 국제공항 도로를 빠져나가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탑승한 호송차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모습이 조금 전 오전 8시 10분 이후로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김성태 회장의 지금 귀국 장면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아마 검찰 수사관들이 팔짱을 끼고 지금 입국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승합차를 타고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의원님, 앞으로 수사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 일반적인 증거 자료는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일단 김만배, 이재명, 김성태 이 삼각축을 좀 주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만배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네. 사람도 어떻게 보면 쌍방울과 인연이 있는 전 임직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김만배의 이 화천대유라든지 이런 돈 자금이 쌍방울로 흘러 들어간 거에 대해서 김성태 씨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회장이.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인데요. 그 부분도 전환사채 발행했으면 자금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내역이 아마 다 있을 텐데 네. 그 흐름에 대해서 김성태 씨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또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증거를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확보했는지, 그다음에 그 자금 흐름 내역 그걸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 김성태 씨가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검찰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들어오면서 자기는 모른다, 이재명 모른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솔직히 이재명을 모르는데 왜 도망을 갔죠? 핵심이 그건데요. 나머지 뭐 횡령, 배임, 자금 세탁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기업을 하면서 김성태 씨가 그것 때문에 도망가진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변호사비 대납하고 문제가 되는 거 가장 핵심적인 거 요거가 관련이 있으니까 도망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검찰에서 다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성태 씨가 부인해도 이미 그 영장을 청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김성태 전 대표 지금 할 말 많다. 검찰 조사에서 밝힐 것은 밝히겠다. 그리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본인 돈으로 회사에 손해를 1도 끼치지 않고 본인 돈으로 대북 송금한 것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회사에 끼친 손해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본 적도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지금부터 꼼꼼하게 면밀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도 복경 대변인님, 위원장님, 김성태 전 회장의 입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진술을 할지가 걱정되면서도 궁금하기도 하지요. 네. 지금 현재 수사 상황을 보면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과연 존속될까라는 생각을 아마 국민들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네. 검찰이 마음 먹고 털면 사실 별건이 별건을 낳고 하면서 이 회사에서
그 움직여졌던 모든 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의혹을 갖고 보면 사실상 쌍방울 이 회사 자체가 모두가 다 범죄 집단처럼 보이게 하는 뭐 이런 기술들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쌍방울을 살리기 위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김성태의 모습, 결국은 이재명에게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검찰의 의도대로의 진술을 하게 됐을 경우에 네.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에 놓여지게 될 수 있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사실상 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김성태 회장이 왔으니까 최소한 변호사비 그 대납 의혹 네.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은 수사를 하지만 기업 자체의 존망까지도 위협하는 네. 이런 수사로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금 재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을 저희가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8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2022년 5월에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싱가포르에서 태국으로 이동했고 8월에 바로 다음 달인 8월에 태국을 방문해서 도피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줄곧 머물다가 지난 1월 10일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소환 조사를 받는 그날 태국 골프장에서 체포가 됐고 당초 송환 거부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그 예상을 보기 좋게 깨고 포기하겠다. 바로 귀국해서 밝힐 것은 밝히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국내 귀국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배임과 횡령 혐의, 전환사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출국 전 인터뷰에서 개인 돈으로 했다라고 그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김성태 전 회장은 수원지검으로 압송 중인 상황인데 저희 TV조선 취재진들이 그 차량 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가 안전을 담보한 상태로 김성태 전 회장의 호송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영상도 중간중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빠르게 송환될 수 있었던 데는 검찰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이런 평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송환에 검찰이 사법 외교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인호공 차관이 태국에 건너가서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지난해 11월에는 일선 검사가 또 한 번 검찰 간부가 직접 태국 가서 태국 경찰청 차장과 경찰청 소속 이민국 국장을 면담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서면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해 12월 5일 베트남 공안부 수석 차관을 만났고 12월 같은 달 21일에는 주한 태국 대사 등을 잇따라 만나는 등 주요 사건 도피 사범이 동남아 국가에 체류 중인 사실을 거듭 설명했고, 그리고 잘 설명한 과정에서 송환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태국 당국도 비협조적인 태도 없이 한국 검찰의 요청에 응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외교적으로도 결실을 맺었다. 그만큼 검찰총장만큼 나설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태국도 별 무리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 없이 이렇게 검찰의 요청에 응했다는 것은 박진호 위원장님, 검찰도 그 김 전 회장을 송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태국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태국도 받아들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재명 당대표 관련한 각종 그 의혹이 키맨인 김성태 회장에게 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빨리 소환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이 저희는 김성태 회장을 확실한 기소를 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대북송금뿐만 아니라 뭐 당대표 관련한 변호사 대납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서 저는 검찰이 확실히 그 이야기를 해서 소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언론을 통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 입국해서도 귀국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것은 전형적인 범죄인들의 말맞추기 신호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한 장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에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남욱 씨도 그랬고 최성원 씨도 그랬었죠.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맞추기, 말짜맞추기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을 봐도 정미영 의원님 뭔가 확실한 한 장관도 뭔가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그 도주했다가 잡혀오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상하게 먼저 인터뷰 기사가 먼저 나갔어요. 생각해 보니까. 남욱 변호사도 그랬고. 그렇죠. 과거 최서원 씨도 예. 그랬고요. 그러니까 김성태 씨 지금 보니까 이미 언론 인터뷰가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들어오기 전에 공항에 들어오기 전에요.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이게 서로 말 맞추는 거다. 아 나는 들어가서 난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관계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 진술하시오라는 그런 이제 말 맞추기의 그 전형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라고 그냥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그것까지 대비해서 이미 증거는 다 갖고 있고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다라고 미리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해주고 있고요. 네. 앞으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김성태 씨가 모른다고 하면 민주당은 그렇게 나올 게 뻔하잖아요. 아니 모른다고 했지 않냐. 이재명 모른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거를 검찰이 정치적으로 또 그거를 묶어가지고 또 다른 거 이 쌍방울이라는 기업 전체를 별건 수사해 가면서 이 또 엉터리 자백을 받아내는 거 아니냐. 나중에 진실을 얘기해도 그런 식으로 몰고 갈 것이 뻔하니까 지금 아예 한동훈 장관은 선수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지금 진실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유동규 씨 진실을 얘기한 게 뭐 협박받아서 한 거다. 검찰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리 선수친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게 저도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많이 노력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검찰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계속 의심 가는 것은 사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비 의혹이 없었다면 저런 김성태 회장의 범법자가 실시간으로 취재진이 따라 붙을 만큼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해해서 경제 성과가 있는 그런 홍보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저런 식의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의 관심거리가 사실 이재명 당대표 변호사를 뺐을 경우에 저렇게 열심히 검찰이 했을까에 대한 의문심은 사실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인터뷰로 봤을 때는 뭐 그런 의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와 김성태 범죄자가 말맞추기 했을 것이다라는 확신보다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것이며 사실은 저런 전환 사채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것은 그 이제 당내 경선할 때 조금 이제 일반 단체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도 계속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환 사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변호사비도 2억 7천, 8천, 3억입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호화비로 일했다면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비를 하려고 하면 성공했어야죠. 사실 1심, 2심도 되돌아가면 유죄 판결 받아서 결론적으로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고등법원에서 이게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변호사들이 사실은 유죄를 무죄로 밝히지도 못했고 그렇게 주장도 못한 것인데 그것을 또 변호사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환사채로 하게 되면 사채권이 주식으로 소멸될 때 입금 20억 물론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돈의 흐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저를 단정해서 특히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법무부 장관처럼 한마디 한마디 하신 거는 나중에 가보시면은 정치권 들어오지잖아요. 내부에 적이 있어요.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벌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가 지금 뭐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재판의 판단도 법원의 판단도 기다려봐야겠죠. 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흘러갈 테고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주장을 좀 지켜보고 판단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성태 전 회장의 육성 목소리를 인터뷰를 한번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거예요? 예, 조사 받겠습니다. 성실히 어떻게 조사받는다는 거세요? 조사 앞두고 좀 신경 같은 거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조한 저 때문에 저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그게 많이 적응스럽습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의 국내 송환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검찰의 기획 체포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깡패를 잡아오는 배후가 아닌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깡패의 배후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기획 체포다라고 주장을 최초 했던 안민석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간 날, 소환된 날, 김성태 회장이 체포됐다는 게 이게 정말 저는 우연의 일일까? 어느 정도 껴 맞춘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민석 의원 말씀하신 그런 거 말씀하시죠? 저는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호 위원장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깡패를 잡아오는 배후, 이제 이 모든 수사를 기획수사로 가정을 하고 이제 검찰이 이제 깡패를 잡아오는 배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깡패의 배후가 진짜 누군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 기획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보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힘자랑 그만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테니까 당당히 나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정한 수사에 또 이재명 대표의 또 이재명 대표가 취할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데 깡패라는 말 자체가 저희는 민주당은 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국민들도 저런 깡패 모습은 일부에서는 정치 깡패라는 모습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의 수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범죄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장동도 사실은 나온 것은 박영수 특검 50억 그리고 곽상도 자녀 50억 받았잖아요. 그에 대한 수사 진행 없죠. 그리고 2019년도로 돌아가서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 후보 김만배 누나가 19억으로 현금을 샀습니다. 부친 집을. 근데 그 부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이 4월 달에 주택을 사고 7월 달에 그 자금이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김만배의 친누나라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러면 큰 대장동에서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수사를 했냐? 그것이 아니라 어제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유동규, 남욱 같은 범죄자의 입만 보고 계속 수사를 하니까 민주당이 저희들이 불만 아닌 불만을 하다 보면 깡패라는 게 아니라 정치 깡패일 수 있고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맞다 안 맞다 이런 본질을 놓치는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본질인지는 저희가 또 갑론을박 또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제가 신문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21년도 최초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됐을 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지금 서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50억 클럽과 관련된 김만배 씨의 어떤 그 법조인 어떤 관리 차원에서 관리했던 그런 내용들 지금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드러났었고 그 이후에 지금 지난해 7월에 대장동 수사팀 재편이 되면서 본류에 대한 수사를 좀 하느라고 50억 클럽이라든지 그리고 또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어떤 김만배 씨와 관련된 수사는 아직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보도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말 떳떳하다, 그리고 문제될 게 없다, 모른다, 김성태 전 회장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냥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인 것이지 최병희 의원님, 지금 얘기하는 기획된 어떤 체포다,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라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럼 당당히 받자 기다리고 있겠다 하는 게 어제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팩트와 증거로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자 그럼 기획 수사다 그러면 수사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체포 과정은 태국 이민국 경찰이 기자들 브리핑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작년 12월 2일로 돼 있죠. 그 쌍방울 그룹의 금고직이라는 사람을 체포하고 이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김성태 전 회장의 동선을 추적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올해 1월 10일 태국 이민국 경찰이 체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내에서 그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하고 맞춰서 뭘 기획해서 요 시기에 체포해야 되겠다.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태국 현지에서 김성태 회장과 그 금고지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을 이렇게 국내에 귀국시켜서 이 부분을 그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는 아직까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혐의를 잡았는지는 저희가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 친문단체죠. 깨어있는 시민연대라는 곳에서 고발을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성 같은 데에 대해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태국 정부하고 협조해서 그 김성태 전 회장을 그 국내로 송환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기획이었든 기획이 아니었든 객관적인 증거와 팩트가 중요한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부터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 무슨 얘기를 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김성태 회장이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다. 그런 거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송환됐으니까 검찰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어떻게 누가 말하는 게 진실인지 이게 좀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그 수사 당시를 좀 기억을 해보면 그때 네. 당시에 부산의 그 기업인 박연차 씨 구속되고 하면서 그분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진술을 해요. 왜 그랬냐 했더니 자식까지도 구속시키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드러났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성태 회장을 소환해서 이제 수사를 하면서 어떤 딜을 할지 험악한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과거의 박연차 씨처럼 그런 진술할 가능성 또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우리 경험에서
비춰볼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려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좀 라는 불편해한다. 그렇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 그 검찰 출석한 날 네. 체포하고 뭐 이렇게 뭐 우연일 수도 있죠. 근데 시점으로 보면 연말 연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출석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또 다음번 출석 요구 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설을 전후에 두고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때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 조율을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정치 안 합니다. 내부 싸움만 해요. 누가 친윤이냐 반윤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내부 싸움만 하고 정치는 검찰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수사만 해도 검찰 한 60명 정도가 매달려 있는 것이고 전 정부 수사에 대해서 검찰 한 70명 정도가 매달려 있어요. 전체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의 대한민국 수사 능력을 가진 검찰의 10분의 1이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정상적인가?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자칫 그 기획 수사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요 수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마치 그 깡패 배우에 민주당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로 한동훈 장관의 말을 하는 것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 전환 사채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시는데 연락한 적도 없고요. 친구들도요. 아니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국민들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 때문에 신력 끼치는 좀 죄송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외에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다 붙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확인하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혹시 네일을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일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네일 사 입은 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조만간 뭐 사실관계하고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어야 정리를 하죠. 아무것도 없다. 자, 해당 발언 이후로 민주당 내에서 나온 반응도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 씨하고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 그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하니까 매우 반갑게 저는 들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무고함이 이렇게 입증될 수 있는 좋은 거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며 뭐 이런 게 성립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가짜 수사를 또 계속 증폭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현 회장도 오늘 함께 송환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송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송환되지 못한 쌍방울의 금고지기가 있습니다. 김모 씨. 이 사람이 안 들어오게 되면서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정민기 의원님, 이 사람이 안 들어오면서 혹시 김성태 전 회장이 시간 끌기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사람이 금고지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요. 네. 그게 금고지기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성태 씨와 그다음에 그 금고지기 다 지금 친인척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여러 사람 중요한 핵심 인물, 그다음에 그 배후에 있는 사람. 그게 이재명 대표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다고 치면요. 그러면 그 김만배 씨와 연결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의논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성태 씨 도주하고 난 다음에 그 태국이나 이런 데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수도 없이 만들었다, 지웠다, 또 만들었다 아마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작전이 이건 것 같아요. 일단 금고지기는 태국에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라 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씨는 버틸 수가 너무 없으니까 일단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데 아까 제가 드린 대로
모른다. 난 이재명 모른다. 이제 이걸로 나가는 걸로 일단 작전을 그렇게 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금고지기는 네.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이 그 태국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그 한 달이라도 예를 단 며칠이라도 빨리 그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이제 수사가 굉장히 그 물살을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김성태 씨는 시간 끌기 작전을 반드시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김만배 씨의 돈이 쌍방울로 들어간 거. 그러면 그 쌍방울에서 그 돈이 어떻게 자금 세탁이 돼서 밖으로 흘러나갔는지 요거를 계속 아마 추적해 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세밀한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모처럼 만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 금고직이라는 뭐가 똑같아요? 빨리 소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대검 검찰에서 외교를 해서 이렇게 성과를 냈다라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네네. 외교 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좀 데리고 나와서 네. 이 건 좀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늦게 소환될수록 또 질질 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민주당은 아, 언제부터 그러니까 빨리 소환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예, 아침부터. 예, 민주당은 그 언제부터 피의자의 말을 그렇게 잘 믿었다고 김성태 씨가 이재명 모른다고 했다고 반갑다고 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저는 아, 이상민 김성태- 의원의 표현이지 민주당의 표현이 아닙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송환됐고 그리고 쌍방울의 금고지기는 송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도 저희가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어제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1월 10일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엿새 만에 다시 한번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위례 관련입니다.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할지 안 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던 김만배 씨가 입을 연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통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우선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 몇 번 했습니다. 또 요구를 하면 뭐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요구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사생 결단 정치 쇼입니다. 이제는 끝을 맺을 때입니다. 특권으로 사법 정의를 피해볼 생각은 이제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 다시 받은 소환 통보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응할까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일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함께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대장동과 성남FC 묶어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할 뜻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 있는 대장동과 그리고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주요 혐의 4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임 혐의, 화천대유 등의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4,040억 원을 몰아줬다. 그러니까 민간업자에게 너무나 많은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고 정작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자신이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성남시에게는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또 하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집신서 등 내부 비밀을
이들 대장동 일당들에게 미리 알려줬다. 그래서 어떤 공모 지침서를 만드는 또 과정에서 어떤 서류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처사 후 수뢰, 잘못된 행동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 뇌물죄 이런 건데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428억 원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 씨 등이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의혹도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자, 김용 씨가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남욱 씨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게 있는데 이게 정치자금으로 이재명 대표의 경선이라든지 선거에 사용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통보를 한 상태인데 일단 27일, 30일, 그리고 2월 3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날짜들을 제시했고 그중에서 2차례 이틀을 골라서 나와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자, 박진호 위원장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어떨까요? 저는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응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지금 저기에 있는 4가지 큰 관련 의혹 관련해서는 그 많은 지자체장들이 가장 확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배임이 있어요. 저 배임 같은 경우는요. 김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4개 정도의 대장동 같은 큰 규모의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저런 배임을 정말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조심하게 돼 있고 많은 법률 검토를 통합니다. 이것이 내가 배임에 해당되는지 해당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 시장은 그것을 아마 간과하지 않았나 아니면 자기가 변호사니까 요거는 내가 넘어갈 수 있겠다 식으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스스로도 지금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배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인터뷰 보면 나는 초과 이익 환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줬지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냐. 근데 사실 이것이 제3자 뇌물법 아니면 배임에 해당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빨리 진상 규명을 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빨리 소환을 해서 응해야 되는데 저는 빨리 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일정을 조율하겠지만 민주당에서도 아마 오늘 회의를 열어서 어제도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안 가는 방향으로 일단은 방침을 세운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회의 안에서 안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아마 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안 갈 것 같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남FC 말고도 대장동이나 선거법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데 검찰 소환이 오면 그때 또 출석해서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은 많이 다릅니다. 자,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설 민심, 설 밥상머리 민심을 놓고 이걸 노린 정치 쇼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은 당당하면 출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번 소환 요구는 설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악랄한 언론 플레이이자 야당 죽이기 일환이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언론 플레이 정치쇼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이쯤 되면 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사생 결단 내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 회의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소환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미 기소로 답을 정해둔 상황에서 굳이 망신당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출석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민주당 내부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반응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말로는 당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검찰 조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중적 행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이 주연과 조연인 비리 범죄 드라마를 연일 보고 있다며 이제 끝을 맺을 때가 됐다. 특권으로 사법 정의를 피할 생각은 접어두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은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이 주연과 조연인 비리 범죄 드라마를 연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을 맺을 때입니다. 말로만 당당함이 아닌 실제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의도는 뻔합니다. 설 명절 밥상에 이재명 대표 소환이 얘기거리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죄가 있건 없건 사생 결단을 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폭식 정치 수사쇼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자, 어제 법사위 출석을 위해서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갔는데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의 검찰의 비판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다 아시다시피 그 수사는 모두 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죠.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을 시작했다는 말씀인가요? 특별한 통보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차 알게 되실 거고요. 통상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 수사의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재훈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3년 전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검찰은 문재인의 검찰, 누구의 검찰이 아니고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된다.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검찰, 즉 문재인 편에 선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편을 들어도 뭐 범죄 행위가 시작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검찰의 행태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성남FC 광고만 이렇게 서면 조사가 아니라 소환 조사를 해서 응했잖아요. 그러면 대장도 사건은 별건으로 가고 성남FC 광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말씀하셨지만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발에서는 광고비가 어디서 대기업이 50억 하냐고 검찰이 이거는 후원이고 대가라고 하는데요. 대구도 지금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 연 15억씩 계속 60억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 제1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 근데 더 이걸 연관시키면요. 운영 수익률 있죠. 대구은행은 1.9%, 서울은 5%입니다. 이걸 연관시키면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벌써부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광고 후원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구은행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이거 메인 스폰서 안 할 수도 있다. 그 내부 회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대한민국 경제까지 모든 것을 사법부의 영역으로 하게 되면요. 이거 대한민국이 진짜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한동훈 장관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네. 자꾸 민주당 쪽에서 지금 뭐 기획수사다, 표적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수사했던 거다. 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이 지금 대장동과 성남FC 이 사건은 지역 토착비리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또 민주당을 표적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 지역에 있는 사건을 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구은행과 관련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부정한 청탁이 있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연결이 안 그게 되는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따질 때는 그 부분을 몇 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대장동 일당들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한 관계자들, 대장동 일당들의 모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기자들 유흥업소 술값을 대납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분양대행업자에게 건넨 140억 모두 대장동 수익 은닉 성격이라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재판에서 측근들이 무고하다고 하는 건 어떠십니까요? 대장동 특혜를 이재명 시장이 승인한 게 맞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김원배 씨가 재판 거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그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요. 성남시 패싱하고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고하신 게 맞나요?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대장동 특혜 관련 직접 지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자, 과연 이들이 지금 법정에 들어가는 이들이 대장동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그게 또 이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관심이고 관건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해왔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확인합니다. 제가 단언하지만 저는 1원도 받은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들을 쭉 보면 대장동 일당들이 했던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새롭게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 대표에게 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함께 들어서 신문을 좀 소개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번 판단을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들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자금 내사를 받았는데 지난 2021년 자금 내사를 받았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캠프가 힘을 써준다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 내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 캠프가 다 알아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성남 도계공 간부에게 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면 수년 동안 대장동 일당들과 그리고 이재명 측 관계자들, 정진상, 김용 등등 유착 관계를 맺어왔던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정진상 전 실장이라든지 김용 전 부원장 등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힘을 써준다 했다. 그러니까 이 경찰 내사 같은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동아일보입니다. 대장동 일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민간 이익이 너무 많다. 이거는 지적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공사와 성남 도계공과 이 이익을 반씩 나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남 도계공, 성남시가 챙겨간 이익은 1,822억 원입니다. 확정된 금액. 그런데 대장동 일당들은 4,040억 원 챙겨갔고 분양까지 합하면은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져가는 수익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해도 너무하다.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2017년 수익 분배 구조 때 논의했을 때 지나친 이익에 우려를 했고 정영학 남욱은 이거 좀 정정하자, 반반씩 하자,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김만배 씨의 반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된 다음에 이 내용을, 본질적 내용을 또 고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1,822억 원을 가져오는 수익 구조 변경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최용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하게 느껴지는 내용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런 내용을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실은 뭐 유동규, 정진상 씨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들이 7,800억 이상을 가져가는 이런 수익 구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일당 자기들끼리도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이 가져가면 나중에 이런 분배 구조가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 뭐 검찰, 경찰뿐만 아니고 많은 객관적인 사람들이 야, 이거는 뭔가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7,800억 중에 일부분을 떼서
왜냐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뭐 기부 체납을 하거나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7,800억이라는 걸 좀 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는 1,822억 부분을 좀 늘리고 아마 그렇게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의심을 조금 걷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여전히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아니 네. 당초부터 1,822억만 가져가기로 우리가 갖기로 했으니까 이거 변경 안 돼. 그 결정은 누가 했을까요? 그러면 그 결정을 안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1,822억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지 않기로 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의 수익이 훨씬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저는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또 다른 배임이 될 수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대장동 일당도 걱정까지 한 거를 왜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성남시에서 누구도 그 부분에 관해서 교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건 결국 대장동 일당의 수익을 늘려주려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성남 시민의 이익하고는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충분히 성립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저거를 변경을 했다고 치면요. 네. 그 당시에 그러면 그거는 진짜 완벽하게 떨어지는 배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재명 떨어진다는 어떻게 떨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래 계약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계약 요건에 의하면 수정하면 안 돼요. 변경하면 안 돼요. 그냥 공사가 확정이 1,822억 원 그냥 가져가고 민간이 어떤 돈을 가져가든 그건 손을 못 댄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이거 겁난다. 이거 너무 우리 이익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의심받으니까 이거 성남시에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변경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네. 그거는 그들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그 배임의 원초적인 그 자기네들끼리 공모한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지금 이거 고쳤다면요. 검찰에서 왜 고쳤냐 하면 정영학 씨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당시 이렇게 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섭더라.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변경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검찰에서 다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이분이 되게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맞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김만배 씨도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그렇죠. 변경할 수 없다. 예, 왜냐하면 이런 주장이 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그때 법률 전문가들이 아마 저렇게 말했을 거예요. 지금 이거 손대면 나중에 더 크게 이 배임의 증거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하고 상관없이 저들끼리 한 얘기인데 왜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것도 결정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니까요. 전지전능하게 다 아시나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했는지도. 그러니까 맞아요. 변경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계약을 한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려면 소송 절차를 거쳤어야 될 겁니다. 아니면 대장동 이 사업자들이 시의 이익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라고 일종의 기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뭐 사실 돈이 그렇게 사람을 넉넉하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결국 돈 싸움인 건데 그때 당시에 경제 상황이 그 부동산 불황에서 호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니 확정이익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시를 갖고 놀더라. 결국은 그 미확정 이익에 대해서는 제로로 사실 법인 청산을 하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확정 이익을 결정한 것이고 그 확정 이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산정한 거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래서 그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자 공모를 한 것이고 그 공모에 이 대장동 화천대유 이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서 토지주에 대한 가장 많은 기여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큰 점수를 받아서 선정됐다라는 것이라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방지하는 장치를 더 많이 마련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이게 위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뺐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넣었다 뺐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 안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의 토론 과정을 보면 초과 이익 환수를 넣었을 때는 이미 확정 이익도 있는데 확정 이익이 있을 경우에 김만배 씨가 확정 이익만 없었으면
검사나 판사들한테 좀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팔아서 다 자기 지분으로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장일단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알겠습니다. 사업적 판단을 좀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도 확보를 했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김만배 파워를 실감한다. 정진상이 먼저 김만배, 유동규, 김용 이렇게 넷이 의형제를 맺자고 제안한 것이 맞느냐라고 검찰이 남욱 정영학 회계사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맞다. 대장동 일당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정진상 실장이 먼저 의형제 맺자고 제안한 게 맞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김만배의 파워를 실감했다. 이 정도 법조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드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진상, 김만배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9차례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이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까지 저 포함해서 최병현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게 이제 김만배의 파워를 실감했다는 게 배경이 있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그 시장 선대본부장을 했던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네. 구속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정영학 회계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 사람이 구속되는 거는 만약에 김만배 씨 같은 사람이 힘을 썼으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정진상 씨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한테 정진상 씨가 손을 뻗쳤다는 거죠. 그래서 자, 앞으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도 계속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계에 로비를 벌일 수 있는 김만배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한테 정진상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렇게 모여서 뭐 밥도 먹고 이렇게 친분을 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급기야 의형제까지 맺었다. 이걸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영학 회계사 설명을 뭐 우리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그 설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이재명 시장의 선대본부장이 그렇게 구속돼서 그 이후에 여러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가 얘기하는 저 의형제를 맺게 된 과정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유동규 씨도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면 김만배 씨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 오히려 이재명 시장 측 정진상 실장이 먼저 접근했다는 부분은 이 전체적인 그림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9차 전화 통화했다는 거는 저거는 사실은 그 428억 부분 있잖아요. 약속한 부분. 네네네. 그거를 막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는 걸 논의할 시점이에요. 논의할 시점에 왜 김만배 씨와 정진상 씨가 저렇게 여러 차례 통화를 했을까? 그거는 그 논의 구조에 결국 정진상 씨도 개입돼 있다는 걸 굉장히 시사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김만배 씨가 입을 안 열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면 한 9개월 동안 29차례 전화 통화했다는 건데 이게 뭐 많다면 많고 뭐 적다면 적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의형제를 맺게 된 계기가 김만배 씨의 파워를 실감한 정진상 실장이 먼저였다라는 게 정영학 회계사의 발언으로 나온 내용이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서재명 의원님. 네, 저 당시에서 전화 통화 뭐 수차례 29차례 뭐 많으면 많고 이렇게 짧으면 짧은데 저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통화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뒤에 배후 얘기했잖아요. 관심이 이재명 대표가 있다라고 단언할 수 없죠. 그렇게 단언한다면 그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때 김건희 여사하고 330회 카톡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차례 했지만 그것이 한동훈 장관 이야기로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사모와 전화해서 업무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수차례에 대한 의심은 가지만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연락받지 않아서 정진상 실장한테 연락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준이 동일하려면은 같이 수사를 하거나 같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성태 전 회장 송환 소식과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번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라라고 통보가 됐다는 소식,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